네, 여기는 경제 핫스팟 아파트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입니다. 자, 이제 정말 9월로 접어들면서 결실의 계절 2023년 하반기 또 가을로 들어섰는데요. 이 시점에서 또 주식시장 전망 한번 짚고 넘어가 보기 위해서 오늘도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자, 정말 굉장한 수식어를 갖고 계신 분이죠. 동학개미들의 스승, 그리고 여의도의 현인이라 불리시는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동학개미의 스승, 여의도의 현인, 이런 네. 별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렸는데요. 이런 별명 있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는데 되게 부담스럽죠. 아, 부담스러우세요? 네, 기분이 다 어떠신지. 맞춰야 되니까요. 기분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뿌듯함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더 많으신. 뿌듯하기도 한데, 네. 그 정도로 저를 신뢰하고 의지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방송 나오기 전에, 자료 준비를 어제도 밤 11시 반까지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엄청 부담이 큽니다. 네, 아이고, 또 오늘 저희 아파트에 오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늦게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또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상이 깊었던 게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를 어떻게 보면 롤 모델로 삼으셔가지고 창업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조금 마젤란 펀드 를 롤 모델로 삼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피터 린치가 연평균 수익률이 29.2% 나왔었거든요. 네. 마젤란 펀드가. 대단하네요. 네, 네. 대단한 거죠. 우리가 은행 이자가 요즘은 한 4%, 5%까지 그러니까요. 올라오긴 했지만 네. 뭐 3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에 넣어봐야 한 1.5% 받으려나 그죠? 예. 네, 연. 그런데 연 29.2%를 수익 냈으니까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26%씩 10번을 계속 수익을 내면 네. 정확하게 10배가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1억을 투자해서 매년 26%씩 수익을 내면 10년 지나면 그게 10억이 되고 네. 그게 또 10년이 지나면 100억이 되는데 연평균 29%를 그것도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수익을 냈었고요. 그때 당시가 그러면 미국이 경제가 고성장할 때 좋은 장에서만 투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979년도에는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예. 최근에 그렇죠. 고금리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네. 네, 그때 지금은 페드가 금리를 5.5%까지 올려놨지만 네. 당시에는 폴 볼커라는 재무장관이 금리를 20%까지 올려놨을 때죠. 그렇죠. 1979년 8월 달에 취임해가지고요. 금리를 그렇게 올려서 1980년, 81년도에 대공황이 다시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난무할 때 펀드를 운용해서 연평균 29% 야. 예, 수익을 냈고. 타임도 기가 막혔네요. 그렇죠. 그때도. 뭐 네. 그때 또 여러 가지 뭐 상황을 말씀드리면 1985년도에는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라는 예. 게 있었고요. 87년도에는 블랙 먼데이가 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88년, 89년 넘어갔을 때는 아시아 버블이 또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초입이기도 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연평균 29%를 수익을 냈고, 1990년도에 은퇴하는데 89년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도 낸 적도 없어요. 야, 플러스의 남자네요. 네. 네. 뭐, 펀드 매니저라면, 네. 피터 린치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어메이징한 수익률을 한번 꿈꿔보는 기도 한데, 네. 하기 힘들어요. 한국의 피터 린치를 꿈꾸시는 우리 박세익 네. 대표님 모셨으니까 질문을 또 한국 주식시장에 관해서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차트를 좀 봤어요. 10년까지 좀 이렇게 확장해서 봤더니, 지금이 뭐, 좀 재미없는 장세라고 해야 될까요? 2021년 중반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온 시장이 그 후에 뭐 큰 빅 이벤트가 없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흐른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갈팡질팡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겨울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지금 들어가도 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십니까?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 업계에서 주식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신 분, 넘버 네. 3 안에 드시는 분이 주식 농부, 박영호 네네네. 회장님이시죠? 네. 네, 농부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부라고 하면 전부 다 쌀 농사만 짓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쌀만 농사 짓는 게 아니죠.
그쪽 고추 농사도 지으시는 네. 분도 있고 토마토 농사, 오이 농사 뭐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듯이 예. 주식도 똑같습니다. 음. 네, 우리가 수확을 해야 되는 곡식이 있다면 예. 이제부터 또 심어야 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라고 보는데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 네. 수확을 해야 되는 주식들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그 중에 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계절성이 엄청 강해요. 말 그대로 네. 계절 과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연초에 항상 강한데, 근데 코스닥이라고 해서 항상 연초에 가는 게 아니라 홀수해의 코스닥의 연평균 수익률이요. 네. 25년 동안. 네. 우리나라 연평균 수익률이 한 9%, 네, 그동안에 있었다고 보면, 네. 아까 피터린치가 네네. 29% 냈다 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4%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의 연평균 수익률은 홀수에 한 얼마 정도 나왔을까요? 25년 동안. 25년 동안. 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춰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네. 몇 %였습니까? 홀수해의 연평균 수익률이 40%예요. 연평균. 연평균이요? 네. 와. 코스닥이. 네. 근데 굉장한데요? 짝수해. 네. 짝수해의 연평균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17%예요. 꼭뭐짠 거 같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엄청나게 네. 차이가 나죠. 네, 차이가 너무 네. 나는데요? 그래서 홀수해냐 짝수해냐에 따라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네. 연초냐 연말이냐에 따라서도 상반기에 코스닥을 투자하느냐 하반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도 네.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올해가 홀수해잖아요. 네. 네, 올해가 홀수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서 올 연초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2134를 작년 9월 말에 찍고 올 1월 6일 날 2180까지 떨어지면서 네. 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하락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뭐 1800을 간다 뭐 예. 이런 얘기도 있었고 2000은 뭐 깰 것 같아요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그런데 좀 허를 찌른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1월 달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올해가 홀수해인 거죠. 그리고 2023년. 네, 홀수해의 코스닥의 연평균 수익률이 40%라 했잖아요. 네, 코스닥이 정확하게 660에서 이번에 950까지 갔거든요. 네. 40%가 올랐어요. 오. 그러면 지금 이제 9월 달인데 네. 내년은 2024년이잖아요. 짝수해로 이제 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이제는 좀 이익 실현을 해도 된다. 네. 결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9월에서 10월 넘어가기 전에 그 추석 때 보면 햅쌀 뭐 그리고 네. 사과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농부가 욕심을 내서 여기서 내가 조금 더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동안은 이 뜨거운 여름에 무럭무럭 자랐으니까 사과가 이만해지지 않을까. 네. 그런 희망을 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져갔다가는 9월에서 10월 달에 태풍도 한 번씩 오고 그죠.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다 사과가 썩겠죠. 네, 그런 개념으로 코스닥은 이익 실현을 이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모든 코스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올해 크게 올랐던 주식들 이익 실현을 하고 내년에 다시 사도 됩니다. 네. 네, 굳이 뭐 지금 사가지고 나는 10년 들고 갈 거야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내년 되면 또 새로 씨를 뿌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러면 가을에 심어가지고 뭐 봄에 뭐 보리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뭐냐라고 보면 이제 코스피로 좀 눈을 돌려서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운 모멘텀이 하나 생겼죠. 네,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단체 관광객 허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사실은 이제 머릿속에 과거에 대한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지지?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가능이 쉽지가 네. 않죠. 그러면 작년에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작년에 네. 우리나라에 중국 관광객이 한 네. 몇 명 들어왔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좀 하시는데 어렵죠. 한번 그래도 맞춰볼까요? 한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한 3만 명? 네.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500만 명? 500만 명. 작년이 중국이 방역을 너무 강화시키는 바람에 네.
작년에 다른 나라들은 다 리오프닝의 예. 수혜를 누렸는데 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도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마스크 없이 관중들이 네. 가서 즐기는 모습도 봤고 메이저리그도 다 오픈했었죠. 근데 작년에 웬 생뚱맞게 뭐 중국은 방역을 더 강화했었죠. 그쵸. 예,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여우커들 정확한 숫자가 22만 7천 명입니다.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참고로 2016년도에 800만 명 들어왔었어요. 아, 2016년. 네, 2016년도에 806만 명이 들어왔고요. 2017년도부터 사드 보국이 있었죠. 그때 2017년 3월부터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에 관한 광고가 싹 사라졌었어요.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허용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17년, 18년, 19년을 넘어가면서 그 800만 명이 4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가 2019년도에 600만 명 들어왔거든요. 근데 600만 명 들어왔는데 작년에 23만 명도 안 들어왔던 거죠. 코로나가 진짜 그쵸. 무섭긴 무서웠네요. 네. 예, 그런데 7월 달에 한 몇 명 들어왔냐면 단체 관광객이 허용되기 전이죠. 23만 명 들어왔어요. 7월에만. 네, 작년 7월에. 1년에 들어왔던 아. 숫자가 들어왔고 네. 그러면 단체 관광객 허용까지 해서 얼마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지? 과거를 보면 되는 거죠. 과거. 네. 단체 관광객 허용도 하지 않았던 2019년도에 600만 명 들어왔대죠. 그러면 단체 관광객이 허용됐었던 2016년도에는 800만 명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이면 국경절이라고 네. 또 박 터지는 달이죠. 그렇죠. 가장 큰 행사가 우리 설날. 네. 예, 설날 춘제라고 하는 설날이 가장 큰 연휴이고 두 번째로 큰 연휴가 바로 국경절. 그래서 10월 달만 되더라도 중국의 요커들이 40만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섹터가 뭘까 보면 바이오예요. 바이오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인데 무슨 임상 실험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임상이 거의 뭐 중단된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재개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벌써 미국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되게 주가가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보면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주식시장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뭐가 핫할까 보면 야 바이오도 핫하겠다. 네,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역시 네. 작년에 중국이 지나친 그 방역 때문에 중국에서 핸드폰이 별로 안 팔렸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보통 많이 팔리면 5억대에서 6억대까지 네. 팔리거든요. 근데 작년에 3억대가 안 팔렸어요. 근데 네. 최근에 화웨이에서 메이트 60 뭐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오잖아요. 되게 잘 팔려요. 그런 식으로 보면 작년에는 그 반도체의 큰 네. 메모리의 3대 축인 PC, 모바일, 데이터 센터에서 이 모바일이 생각보다 안 팔리면서 재고가 엄청나게 나왔다면 올해는 예상보다 핸드폰이 잘 팔리네, 내년까지.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 말씀드렸듯이 뭐 중국 소비,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까지 네, 새로운 이제 농사를 네. 지어서 내년 봄에 결실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큰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 안 해주신 섹터인데,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섹터 중 하나가 2차 전지잖아요. 네. 2차 전지 관련주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 게, 또 이게 성장성이 굉장히 큰 섹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결론부터 네. 말씀을 드리면 뭐 4월에서 5월 달에 1차 고점이 나왔을 때도 네. 그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네네. 되는데 트레이딩과 투자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나는 분명히 주식 있죠. 투자를 네. 한다라고 해놓고 주식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 분이 있고 그 투자와 트레이딩의 개념을 펀더 매니저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네, 그- 잘 모르시겠죠, 사실. 이게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네. 한데 트레이딩은 뭔가 그냥 좀 매매만 하는 느낌이고 그렇죠. 투자는 막 철학을 가지고 공부하고 투자해야 되는 하는 게 그게 투자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네. 이번 주에도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네. 했었는데, 자, 투자는 뭐냐면요. 우리가
코로나 때 네. 그리고 작년 페드의 금리 인상 때문에 모든 자산, 모든 주식은 아니지만 우량 주식의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훨씬 밑으로 확 떨어졌잖아요. 네. 네, 확 떨어져 있으면 웬만한 종목 분석 안 하고 코로나 때는 웬만한 주식 사면 다 먹는 구간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네. 다 싸니까. 네. 자, 그런데 코로나 때도 1430 갔을 때 그때 제가 올해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년에 3000포인트 네. 넘어갈 거니까 뭐, 집 사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굉장히 싼 영역이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 그러면 다 돈을 벌었느냐? 그때 돈을 잃은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때도 5월 달에 가장 많이 산 주식 중에 하나가 2등이 곧버스였어요. 이번 2월 달에도 기억납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네. 산 주식 10개 중에 3개가 곧버스, 인버스, 또 떨어지는 게 베팅하는 뭐 그런 주식들이었는데, 자, 오른다고 해서 다 수익을 낸 거 아니죠. 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자산 가격이 가치 대비에 훨씬 싸잖아요. 네. 여기서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싸니까 그냥 사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쭉 올라갈 건데, 어떤 우를 범하셨냐면, 그때 코로나 때도 보고, 작년 연말에서 올 초에도 보면, 자,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거니까, 그래서 일단 손실이 나 있어도 무조건 팔았다가, 더 떨어지면 사세요. 트레이딩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트레이딩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 혹시 내 생각대로 안 떨어지면 20일 아니면 뭐 60일 평균을 뚫게 되면 거기서는 그래도 쫓아가면서 사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한 번 더 떨어지면 사세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재 가치보다 더 떨어져 있는 구간에서는 그런 단기적인 예측이 맞지도 않고요. 크게 소용이 없을 것 네, 같아요. 소용이 없어요. 네. 그냥 사서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근데 얼마 동안?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내가 가지고 있었게. 1년이면 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네. 왜 코로나 때나 작년 하반기에 막 나와가지고 강세론자들 다 없어졌는데 저 혼자 막 나와가지고 사세요 하잖아요. 왜냐면 싸니까 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2,500 밑에서 사면 거의 무조건 먹으니까. 진짜 주워 담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저가에서. 네, 길게도 아니고 1년 안에 다 수익 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어떤 분들이 자꾸만 옆에서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아니 한 번 더 빠질 네, 거니까 네. 여기서 뭐 트레이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싼 영역에서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 자, 그러면 네. 이제 반대로 저 위에서 3,000이 넘어갔을 때 분명히 보면 비싼데, 네. 예, 분명히 보면 비싼데 21년도에 3,000포인트면 넘어간다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네, 3,000을 넘어가고 3,150이 됐을 때 이제 저희 회사는 자금을 안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는 비싼 영역입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예. 해드리면서, 자, 비싼 영역인데도 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주식을 사냐면요, 투자를 한다라고 사고 있어요. 주식이 비싼데 비싼 영역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비싼 영역에서 그냥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10년 계속 네. 묻어둔다는 마음으로 사세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주식 계속 살 거예요. 그걸로 저희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거예요. 라고 투자의 비싼 영역에서 네.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와요. 자, 잘 들어 넣으시면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작년에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를 그때 다 팔았었지만, 작년에 제가 삼성전자 계속 사라고 그러죠. 왜냐면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온 분이면 9만 원에 샀더라도 6만 원이 깨져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야 평균 단가가 7만 5천 원이라도 네. 돼서 이번에 거의 본전이라도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투자의 개념으로 저는 매달 월급 나올 때마다 계속 사모으겠습니다라고 했다가 8만 원 깨지고 7만 5천 원 가고 7만 원 깨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하잖아요. 맞아요. 네, 정확하세요. 무서워하면서 네. 전무님 말씀 듣고 제가 6만 3천 원, 뭐 6만 원까지는 샀는데 5만 원대 들어가니까 무서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의 개념, 정작 투자를 해야 될 때 비쌀 때
주식을 사놓으면 밑에서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비싼 영역에서는 뭐 트레이딩에 내가 정말 트레이딩의 고수면 자 아까 밑에서도 트레이딩에 잘못된 조언을 했댔잖아요. 비싼 영역에서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딱 정해놔야 돼요. 투자가 아니고 트레이딩이 때문에 네. 보통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20주 이평선이나 5주 이평선이 깨질 때마다 주식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트레이딩을 잘못 하시는 분들이 비싼 영역에서 자 고점 찍고 이제 떨어지는 어깨에서 고수들은 트레이딩의 고수들은 딱딱딱 손절매를 해요. 오히려 이익을 많이 냈던 트레이딩의 고수들도 자 여기서 3분의 1 잘라먹고 그 다음에 잘라먹고 떨어질 때마다 잘라먹어요. 네. 네, 그러면서 합산 평균이 저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잘못 투자하시는 분들이 위에서 나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여기서 올라올 때 나 500만 원밖에 못 사가지고 떨어질 때 이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으로 70% 먹고 떨어질 때 5천만 원으로 50% 터지거든요. 네, 그 개념을 모르고 네. 평생 주식만 들어가면 나는 왜 이렇게 물리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월, 5월 달부터 이제 에코프로 네. 얘기하셨길래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투자를 하려면 10월 달에 다시 투자를 해도 되고 내년에 짝수해가 예. 안 좋다 했잖아요. 네. 네. 짝수해라고 모든 종목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닥이 약한 거거든요. 예. 투자의 개념으로는 하반기에 충분히 싼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네. 조급해하면서 막 위로 쫓아가면서 사지 마시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도 네. 똑같아요. 지금도 트레이딩에 내가 정말 나는 고수야라고 하는 분들은 뭐 들어가셔서 뭐 15분 봉 보면서 매매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나는 3년 정도 한번 가져가 보고 네. 싶은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0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보통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빠지니까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고 생각만큼 안 빠져도 그때부터는 사셔도 돼요. 생각만큼 안 빠져도 네. 그만큼 좋다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마음 급하게 투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2차 전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런 계절성이 있더라도 정말 펀더멘털이 너무 좋아서 뭔 소리야 다음 분기에 실적 서프라이즈나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은 대중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뭔가 좋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으면 그러면 사도 돼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네네. 상장하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오늘 아침에 읽은 기사인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김병훈 대표님이 코멘트 해놓은 걸 쭉 제가 읽다 보니까 네. 올해는 작년만큼 실적이 좋지는 않다라고 돼 있어요. 네, 작년에 한 360억 정도 네.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올해는 작년만큼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라고 답을 얘기해 주신 정답을 거잖아요. 주셨네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작년부터 니켈 네. 가격이 급등하고 그다음에 리튬 가격도 급등을 했다가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판가가 원재료비에 연동을 해서 움직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원재료비의 동향만 보더라도 이번에는 판가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은 그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다, 이번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는 Q는 정해져 있는데 P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P 부분에서 이번에 탄산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60% 빠졌죠. 계속 빠지면 이번에는 판가랑 영업이익이 썩 좋지는 않겠구나. 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김병훈 대표님의 또 코멘트에서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 같은 보통 주식 오래된 사람은 네. 어떻게 주식을 사냐면 이번에 실적 안 좋게 나왔거든. 그래서 실적 발표하는 날 사라고 지시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네. 알고서 주식 산 거는 발표 나올 때 오히려 거기다가 팔잖아요. 그래서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이런 네. 말이 있듯이 2차전지 뭐 에코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는 그러면 3Q가 언제죠? 7, 8, 9잖아요. 그러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그러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코스닥이 전체 시장이 약한 거라 이번에 실적이 나오는 게 또 좀 안 좋은 거라 네. 다 이렇게 맞물리잖아요. 맞물리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타이밍. 이런 걸 모르고 막연하게 차트 아무리 쳐다보면서 이제 타이밍을 노려봐야 잘 못 노려요. 못 노리는데 이런 거 종합을 해보면 내가 주식을 좋은 주식을 네. 웬만하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 근데 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싸게 살려다 보니까 맨날 타이밍을 놓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라면 그래서 남들이 산다고 뭐 사고 뭐 뉴스에 나온다고 사고보다는 네. 좀 치밀하게 이런 그러니까요. 계산도 해보고 치밀하게 네, 여러 가지를 네.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런 국영수가 안 돼 있는데 다른 걸로 그렇죠. 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아주 잘 참고해서 저희 모든 분들이 오늘 한국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잘 훑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2차 전지까지 짚어주셨고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요즘 눈여겨봤던 섹터가 초전도체 관련주였는데요. 초전도체의 전망이나 가치에 대해서도 혹시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질문이 되게 다 좋네요. 네. 네, 주식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네. 초전도체 아까 발음도 좀 잘 안 되시죠? 초전도체. 그렇죠? 네. 발음도 힘들어요. 초전도체.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 초전도체라고 이제 말도 잘 나올 거고요. 초전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기업이 나중에 이 초전도체에 헤게모니를 쥐고 기술적 헤게모니를 쥐고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서 어느 기업에다가 이걸 팔아먹을까? 초전도체가 어디에 쓰일 수 있다 이런 건 많은데 그래서 누가 얼마나 언제 대량 양산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주식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요. 예, 망하는 케이스 이제 두 번째인데 네. 새로운 어떤 신성장 산업 네, 이런 게 탄생을 했을 때 딱 2년, 3년 뒤에 이 회사가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급증하고 이익을 내기 시작할 거야. 이게 확실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21년도로 돌아가 보면 메타버스 네, 네. NFT로 해서 게임 회사들이 P2E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난립하고 페이스북도 이름을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와 메타버스 세상이 오는구나. 근데 요즘 다들 별로 얘기 안 하죠. 조용하죠. 네, 왜냐면 물려 있으니까 네, 회피하고. 마음 아파서 이제 네. 외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메타버스 세상이 오죠. 네, 저는 온다고 봐요. 저커버거가 그냥 재미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머니타이제이션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네. 어떻게 수익화를 하지? 메타버스가 2년 전에 아무리 막 얘기를 할 때 그 구체적인 그림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특히나 그 P2E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Play to Earn. 맞습니다. 게임에 들어가서 내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게임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게임 회사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NC소프트 등등 회사들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써주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게임을 하면서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버는 거지? 그러면 이 게임 하는 사람이 돈을 벌면 게임 회사는 돈을 못 버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냥 카지노처럼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따고 어떤 사람은 잃고 뭐 그런 시장인가? 예, 그러면서 P2E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구체적인 그림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 메타버스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ETF도 막 나왔었어요. 2차 전지 ETF가 최근에 나왔듯이 네. 꼭 꼭지에 그런 ETF들이 또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ETF가 나오면서 마지막 오버슈팅을 만들어요.
ETF에 내가 종목은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메타버스 ETF나 사야지 하면 그 ETF로 들어온 돈으로 네. 그 ETF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그 종목을 마구마구 사거든요. 밸류에이션도 안 하고 그냥 사요. 예, 그런 식으로 사면서 마지막 수급에 오버슈팅을 만들어내는데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신성장 산업은 항상 그래서 3년 안에 수익을 어느 회사가 어떻게 내는가에 대한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떠오르지 않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닷컴 버블이라고 하잖아요. 99년 말에. 닷컴 버블 때 아마존이 마이너스 95% 났어요. 딱 1년 반 만에. 마이너스 95% 납니다. 최근에도 보면 2020년 코로나 지나면서 뭐 줌 비디오부터 텔레닥 등등 네, 예, 기억나요. 캐시우드가 샀다고 해가지고 막 이게 엄청난 성장주인가 보다 해서 봤더니 저는 그 기업들 봐도 3년 뒤에도 돈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주식들이 마이너스 80에서 90% 났듯이 신성장 산업은요 초전도체 장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는데 언제 오냐면 닷컴 버블처럼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야 수익 안 나네 하면서 박살이 나게 됐어요. 네. 박살이 나고 3파 상승이 시작되면 주식은 3파 상승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3파 상승이 들어갈 때 보면 네이버였네. 99년, 2000년도에는 우리는 다음인 줄 알았는데 네이버였네. 99년도에 야후인 줄 알았더니 구글이네. 네, 이런 식으로 옥석 가리기가 네. 가려지면서 주가가 그때부터 100배, 1000배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생각하셔서 네. 지금 초전도체를 못 먹으면 이거 영원히 못 먹는 거 아닌가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돼요. 다음으로는 하반기 삼성전자 전망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삼성전자 하면 왜 다들 이렇게 10만 전자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굉장히 애절한 질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사실 주식 기다리고 있어요. 10만 전자 가나요라고 하시는 네. 분은 다 90층에서 사신 분들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쵸. 저는 질문에서 이 느껴지시는군요. 안타까움과 네. 애절함이 막 느껴지거든요. 8만 전자 가나요라고 묻는 분들은 다 7만 원에서 네. 물려있는 네. 분들인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10만 전자 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갑니다. 네. 네, 가는데 이제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그동안에 한 20년 차트를 보시면 3년 아무리 오래 걸리도 3년 반마다 주가는 정고점을 돌파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네. 예, 보통 2, 3년마다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이번처럼 이제 개인들의 오버슈팅 있잖아요. 오버슈팅이 있으면 그 매물을 소화하는데 최근에 많이 소화되고 있죠. 네. 하루에 개인이 한 1000만 주 판 날도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매물이 이제 막 소화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10만 전자는 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지난 96,800원을 찍었던 게 21년 1월 16일인가 그랬었으니까 지금 벌써 21년, 22년, 23년. 네. 3년째다, 그죠? 오고 있네요, 네, 시기가. 그리고 네. 우리가 뭔가 주식을 투자할 때 주식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다 똑같아요. 투자를 할 때 내가 잘 아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시청자 질문.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수익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반도체잖아요. 네. 그러면 순수 반도체 회사인 하이닉스, 하이닉스로 질문을 들어볼게요. 네. 하이닉스가 지난 15년 동안 네. 몇 번 정도 빠졌을 것 같습니까? 각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선생님들 자, 몇 번? 회피하고 계십니다. 7번? 7번요. 그러니까 한 8번은 오르고 7번 떨어졌을 거다. 몇 번? 5번. 오. 몇 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찍어야겠다. 한 5번? 5번? 예, 정답은 없습니다. 네, 몇 번? 한 번? 15년 동안 한 번. 굉장한 강세론자시네. 궁금해. 15년 네. 동안 한 번만 빠진 주식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15년 동안 한 번 빠진 주식은 잘 없을 것 같은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4번 빠졌어요. 4번이요. 예, 가장 가까운 예. 작년 22년 빠졌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빠졌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또 한 번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2011년도, 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4번밖에 안 빠졌는데 네. 그 4번도 2011년도에는 8%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예, 제일 많이 빠진 게 작년에 좀 많이 빠졌죠. 예, 작년에 좀 빠졌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한 16% 빠졌고, 2015년도가 한 30%대 빠졌었는데, 그래서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이닉스도 15년 동안 4번밖에 안 빠질 정도로 괜찮은 주식이라는 거죠. 네. 네, 괜찮은 주식인데, 저희 업계에 진짜 한 몇백억 버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세희가 나는 하이닉스 220전, 218패 2무. 그러니까 한 220번 들어가서 한 번도 수익을 못 냈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네, 큰 돈을 보신 분인데도 그 정도로 하이닉스 매매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로 돈을 버는 방법은 좀 전에 빠졌던 해 있잖아요. 네네. 빠졌던 해가 다 수익이 가장 많이 났던 해예요. 네, 수익이 가장 많이 났던 2018년도에도 네. 고점 대비해서 보면 41% 빠졌었어요. 네. 이번에도 거의 50% 빠졌는데 15만 500원이 7만 원 갔으니까 50%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근데 왜 고점에서 그렇게 빠지냐면 이익이 너무 많이 났는데 반도체라는 산업의 특성상 이게 변동성이 엄청 네. 크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주식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 우리 소위가 말하는 네. 시클리컬 주식은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와, PER이 3배밖에 안 된다. 이럴 때 오히려 팔아야 되고. 야, 반도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공화국인데, 반도체 때문에 이번에 무역수지 적자 났잖아요. 몇 개월. 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제2의 IMF 오나요? 그죠? 이런 많이 얘기 나올 들렸어요.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국은 하이닉스랑 똑같아요. 계속 우상향해요. 우상향하는데 중간중간에 아까 삼성전자는 5번 빠졌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 빠졌는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삼성전자는 5번 맞습니다. 삼성전자로 맞춰, 질문 드렸으면 다 맞았는데. 그러게요. 좀 헷갈리셨던 거죠? 네. 정확하게 살짝. 기억하고 계셨는데. 자, 삼성전자가 2009년도에 77%, 2010년도에도 플러스, 2011년도에도 플러스, 2012년도에도 44% 플러스였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난 그 5번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29% 마이너스였어요. 21년도에는 하이닉스는 플러스였는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3% 났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났던 게 2018년도에 네. 24%, 그리고 13, 14, 15년도에 3년 연속 마이너스 났는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렇죠. 별로 안 빠졌어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빠졌네요. 왜 아까 그런 고수도 네. 하이닉스로 그렇게 손실을 받지? 트레이딩을 하기가 힘든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겠네요.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언제 적정 주가 수준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시클리컬 기업은 PER로 하는 게 아니라 PBR로 매매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순자산 네. 가격 대비 어느 정도. 하이닉스는 0.9에서 1.6, 삼성전자는 1.1에서 2.1. 예, 거기서 딱 나누기 2 해가지고 네. 삼성전자는 PBR이 그러면 1.6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투자니까. 예,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1.4예요. 아직까지. 네, 7만 전자인데 네. 7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1.4밖에 안 되고 내년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순자산이 늘어나면서 PBR이 또 그러겠네요. 더 떨어지게 네네. 되죠. 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나 하이닉스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15년 동안 보면 실제로 별로 많이 안 떨어지고 우상향하는 주식이다라는 거 먼저 기억해 놓으시고 네. 자, 두 번째 10만 전자를 왜 갈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우리나라 철강 같은 경우에 보면 왔다 갔다만 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철강이라는 그 전체적인 산업에서 공급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요. 철강이든 화학이든 보면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그래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화학이든 철강이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수요보다 공급자가 더 많아져서 예, 그 장기적인 차트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왔다 갔다 하는데
공급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제 중국 바오산 철강도 있고 중국에는 만화화학이라도 있고 인도에서조차도 이제 미탈 스틸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생기면서 철강 같은 경우 우하향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리튬 한다고 해서 이제 정고점 근처까지 이제 또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는 어떻게 되냐 보면 공급자가 90년도에 27개였다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미 정리가 많이 된 정리가 됐잖아요. 과점화돼 있잖아요. 네. 자, 공급자는 딱 돼 있는데 중국이 반도체 굴게 하면서 딱 들어오려고 했다가 트럼프가 막아주고 바이든이 막아주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공급자는 정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수요만 보면 돼요. 수요만 보면 되는데 반도체의 수요는 PC 안에는 노트북도 다 들어갑니다. PC, 모바일, 데이터 센터, 그죠? 예, 요 세 개예요. 그러면 이 세 개가 교체 주기가 일어날 때마다 반도체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럴 건데, 근데 PC, 모바일, 데이터 센터에서 그동안의 반도체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반도체밖에 없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하나의 새로운 또 어마어마한 반도체 네. 수요를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 지금 이 세 개 중에 제일 적은 게 PC예요. 옛날에 반도체. PC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PC가 훨씬 네. 컸었죠. 근데 지금은 PC가 제일 약해요. 그럼 모바일이라는 게 생겼죠. 모바일이라는 게 생겼는데 우리가 개인용 컴퓨터, 그 다음에 핸드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전자상거래부터 해가지고 클라우드에다가 이것저것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커졌던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메모리를 엄청나게 갖다 쓰면서 2017년, 18년도에 이 새로운 반도체 사이클이 생기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라 수요가 생기면서 레벨업이 된 거예요. 네. 모바일로 레벨업이 한번 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또 레벨업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레벨업 된 데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율주행을 기대하고 있었죠. 96,000원 갔을 때는 자율주행 또 새로운 엄청난 그러면서 또 하나의 레벨업. 애널리스트들이 거기다가 썼잖아요.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아, 네, 근데 자율주행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율주행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최근에 갑자기 챗GPT라는 게 이거 뭐야 이런 게 생긴 네네. 거죠. 생성형 AI 그죠. 그러면서 이 생성형 AI는 도대체 뭐지? 아까 제가 새로운 뭔가 레볼루션 혁명이 생겼다고 했을 때 어떻게 모니타이제이션 수익화시키는가 중요하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네이버에서도 발표했죠. 네, 네이버에서도 발표했는데 네이버가 이번에 삼성전자랑도 계약을 했다고 그러고 생성형 AI로 네. 스마일 게이트라는 회사랑도 계약을 했다고 그러고 이런 회사들한테 네. 이런 걸 팔아먹는구나. 조짐이 좀 보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본다면 이 반도체의 큰 수요에서 이제는 AI가 붙은 거예요. AI가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AI가 붙었고 그러면 이런 게 하나 생기잖아요. 네. 자, 과거 5년 전으로 돌아가 봐서 2017년, 18년도에는 데이터 센터 막 했을 때 그때 데이터 센터 했을 때도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을 했었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네.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면요. 2016년도에 223% 올랐어요. 이미 그때 예. 한번 2017년도에 작년에 223% 올랐는데 81%또 올라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똑같이 31% 네.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삼성전자는 2016년도에 43%, 2017년도에 41%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223, 81% 올랐던 거죠. 자, 새로운 수요처가 딱 생기니까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오르죠. 그래서 반도체는 뭘 보고 투자하시면 되냐면 삼성전자를 지금 이제 살까 말까 했을 때 엔비디아 보시면 돼요. 근데 엔비디아 지금 어떻게 됐죠? 지난 고점이 350불이었다가 130불 깨졌다가 500불 갔어요. 그죠? 500불 갔죠. 올해 얼마 올랐죠? 189% 올랐어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를 보면 그 다음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영역을 갈지, 정고점을 뚫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박스 안에 갇혀서 움직일 주식인지 보이는 거예요. 정고점 훌렁덩 뚫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가 반도체 전체 섹터에 이걸 영어식 표현으로는 벨웨더라고 해요. 뭐 CNN이나 이런 데 보면 대장 양대, 이 양대 중에서도 벨을 메고 있는 대장양을 벨웨더라고 하거든요. 엔비디아가 대장이에요. 그럼 부대장은 누굴까요? 부대장. 네, 그 전 세계 1등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어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의 주가를 보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전고점 근처까지 다 왔어요. 네, 전고점 근처까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AMAT라고 나중에 쳐보시면 됩니다. 전고점까지 갔고 그 다음으로 따라가는 기업이 우리가 잘 아는 TSMC. 예,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PU를 누가 네. 만들어주냐면 TSMC가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TSMC, 그리고 메모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로. 이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고 AMT 주가를 보면서, AMAT 주가를 보면서 삼성전자도 내년이면 9만 원을 가고 10만 원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참고해야 될 주식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궁금하다면 엔비디아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주식까지 참고를 해봐야겠네요, 저희가. 여기서 아까 이 주식으로 망하는 두 네.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주식으로 안 망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안 망하는 네. 거 중요하잖아요. 저희 주변에 보면 부자들, 네. 예, 자산가들 있잖아요. 돈 많은 자산가들. 유튜버도 유튜브로 뭐 몇백만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런 유튜브 분 이래 방송 끝나고 물어보잖아요. 네. 뭐 갖고 계세요? 하면 네. 다 삼성전자 갖고 있다고 그래요. 아, 자산가가 네. 되는 방법을 알고 있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1, 2번으로 망하는 그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네. 실질적으로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돈을 못 벌잖아요. 네. 다른 주식도 하시면 안 돼요. 예, 다른 주식 하시면 안 돼요. 네덜란드에 EUV 장비 만드는 ASML 하면, EUV 노광 장비 뭐 알려라도 그게 우리가 안 하니까 좀 약간 딴 얘기 같잖아요. 네네. 근데 반도체 우리 실생활에도 다 쓰이잖아요. 그렇죠. 쓰이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전자상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내가 핸드폰을 얼마나 교체를 하고, 생각해 보면 반도체로 돈을 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소위 말해서 수능으로 따지면 국영수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런 그거를 좀 거부터 생각을 마스터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난이도 높은 걸로 가셔야 돼요. 그 난이도 높은 게 네. 뭐냐면 초전도체 가서도 네. 딱 들어가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할 때 딱 팔고 나오고, 네. 예, 그런 레벨로 가는 거지. 네. 이런 국영수가 안 돼 있는데 다른 걸로 그렇죠. 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저희가 1, 2부에서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 3부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투자 노하우로 대표님께 한번 여러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뭐 1, 2부에서 트레이딩과 투자의 차이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좀 주식 투자의 조언을 녹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이거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씩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씩이 아니라 여러 개 네. 말씀을 여러 개 좀 말씀해 드려야 주시면 됩니다. 더 좋습니다. 나는 투자 철학이 뭔가, 네. 나는 투자에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저희가 뭐 기관 자금을 많이 운용할 때는 최슬리 투자자문의 투자 철학은 뭔가, 박세익의 투자 철학은 뭔가, 스타일은 뭔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야구 선수, 뭐 축구 선수랑도 많이 비교하는데 내가 이대호 선수인지 아니면 김주찬 선수인지 아니면 요즘 샌디에고에서 활약을 펼치는 김하성 선수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오타니를 꿈꾸죠. 나의 투자 목표는 오타니겠지만 네. 네, 오타니 레벨로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적성에 맞고 나는 어떤 투자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확립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하락 베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락 베팅을 하지 않는 게 첫 번째는요. 우량 주식은 다 우상향한 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 베팅해서 먹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는 먹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떨어진다는 말은 뭔가 안 좋아져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안 좋아져서 기업이 안 좋아지든 펀더멘탈이 네. 안 좋아지든 아니면 매크로한 시장이 안 좋아지든 그 모두가 이래 어떤 고통스러운 국면에 들어가는데 그 고통에서 나는 돈 벌었지롱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심리도 썩 좋은 심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성공하는 방법은 남의 장점을 보는 습관을 길러야지 어. 남의 단점을 보는 습관으로는 절대 성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 한번 잘 보세요. 항상 남의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과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보면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장점을 보는 법을 길러야 되고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 웬만하면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려고 네. 하면 안 됩니다. 네. 일단 하락 베팅은 금물. 네. 그리고 정신 네.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주식으로 했을 때 제일 속상한 게 뭐죠? 팔았는데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내가 팔면 올라. 네, 팔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서 물리는 것도 마음은 아픈데 팔았을 때 올라가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진짜 너무 마음의 상처가. 네. 근데 거기다가 쇼 배팅을 해가지고 그걸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했는데 올라가면 그 고통이 그렇죠.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 투자로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주식 투자를 그렇죠. 통해서 나중에 조그만 집이라도 마련하고 나중에 60, 70 됐을 때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런 상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건전하다는 거죠. 떨어지는 거에 힘들고. 배팅을 하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절대 떨어지는 거 배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네. 일부에서 얘기했던 2차 전지라든지 네. 우리가 오랫동안 주식하다 보면 지금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런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피터 린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2배 먹어서 네. 정말 이게 고점이다 생각했는데 2배에서 팔았더니 5배 가고 10배 간 게 너무 많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식이 비싼 게 훨씬 더 비싸질 수 네. 있는 게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면 절대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주식 시장은 교만한 자의 무덤이라고 제가 제일 처음에 쓴 책에다가 써놨거든요. 제 주변에서 너무 똑똑한 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폐인이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분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최고의 대학원을 나왔는데 네. 왜 돈을 못 버셨을까 보면 귀를 닫고 계셔서 그래요. 네, 우리 업계가 보면 네. 고학력자들이 많으신데 보면 남 얘기할 때 안 듣고 자기 얘기만 막 하고 내가 남이 맞아. 네. 내 주식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막 화내고 뭐 그런 분들이 우리 업계에서 성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주니어 때부터 보면서 주식 시장은 교만한 자의 무덤이구나. 저는 제가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네. 얘기했을 때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유튜브만 골라봐요. 저는 저와 반대되는 네. 얘기하는 사람의 유튜브를 항상 골라보면서 늘 제가 틀릴 수 있다. 그런 오픈 마인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의 특성상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엔비디아, 테슬라, 소위 말했던 그 빵 중에 네. 애플 빼고는 다 70% 가까이 빠졌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을 벌든지 주식보다 더 변동성이 큰 자산도 또 있죠. 가상화폐. 네.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던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그걸 갖다가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이제 옮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이번에 70% 벌었으니까 내년에도 70, 내후년에도 70 벌 거다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다 까먹잖아요. 계산을 그렇게 해버리면 또 다 까먹을 확률도 높아지더라고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으로 번 돈은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옮길 필요가 있고 주식은 불과 같은 성질이라서 땅에 묻지 않으면 없어진다라고 저희 재테크 스승이 20년 전에 얘기해서 그걸 이제 좀 지키는 네.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부자가 되는 분하고 쪽박을 차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핵심 자산을 팔아서 잡주로 옮겨가요. 네.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고 네. 원래는 가지로 가요. 정확하게 네. 이걸 저희 쪽 용어로는 코어
에셋이라고 해서 핵심 자산, 그리고 코어 주변을 이렇게 있는 우리가 주변주, 그걸 갖다가 세틀라이트라고 네. 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코어 에셋과 세틀라이트 에셋, 주변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동산 펀드를 운영하는 브룩필드 자산운용이라고 IFC를 네. 소유하고 있었죠. 그 브룩필드 자산운용의 CEO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경기가 좋을 때 주변 부동산으로도 돈을 벌지만, 이제 경기가 꺾이고 어느 정도 한 2, 3년 동안 돈을 못 벌겠다고 하면 핵심 자산을 파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변 부동산을 판대요. 주변 부동산을 팔아서 핵심을 더 산다는 거죠. 부동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핵심을 도심에서 자꾸만 바깥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을 예를 들면 네. 서울에는 강남에 있는 그쵸. 집이 비싼 거 아니야 해서 팔아가지고 자꾸만 외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곽으로 가면 다시 못 돌아와. 맞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 네. 그런 얘기 하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자꾸만 핵심 자산을 팔아가지고 막 아까 자꾸만 소정 주변주, 부채 이런 거. 주변주를 자꾸 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거꾸로 가면서 망하는 겁니다. 네. 저희 조카가 네. 2달 전에 계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좌 공개를 할아버지한테 네. 이제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3년 전에 이제 사놨는데 네. 150만 원, 100만 원씩 몇 종목을 쭉 깔아놨는데 에코프로가 2,300%가 나는 거예요. 와. 23배 정도 올랐죠. 네. 2,300% 나서 150만 원이 3,8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라. 네, 팔고 네이버를 사라고 그랬어요. 요즘 네이버 사라고 얘기하면 무슨 네이버 지금 이 타이밍 무슨 네이버야 뭐 이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조카한테도 설명해 줬죠. 네. 성장성이 높은 그런 산업에 들어가서 네. 돈을 벌고 네가 3년 반 동안 그 주식을 갖고 있은 게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너무 잘했다. 그러면 그 주식을 가지고 또 다른 네. 또 초전도체 네. 그렇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핵심 자산은 뭘까? 핵심 자산은 뭔지 설명을 해줬어요. 24시간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 뭔가라고 보면 네이버 제일 많이 쳐다보고 있지 그러네요. 않나요? 계속 그죠? 검색하고 그죠? 캘린더 입력하고 전자상거래도 저희 직원들 중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자상거래 뭐 이용하냐니까 네이버 페이 때문에 뭐 맞아요.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그 누적된 포인트? 포인트 줘요. 그거 사면.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맞아요. 계속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챗GPT나 이런 걸로 혹시 네이버에 그런 검색이 이제는 챗GPT AI로 가면서 이제 그쪽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번에 15만 원까지 빠졌던 거거든요. 이번에 네이버가 발표한 하이퍼클로바 X를 보면서 보는 거죠. 최수연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나 봤더니 지난 2월 달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만드는 이 생성형 AI는 한글 데이터가 챗GPT보다 6,400배가 더 많아요. 거기서 이제 그렇겠구나. 그러면 네이버에서도 구글 검색하다가 다시 네이버 들어와서 검색하듯이 결국은 이 시장도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계속 꽉 잡고 가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하지만 실적 체크해야죠. 1분기, 2분기.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적 쇼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핵심 자산이 있는 거죠. 핵심 자산의 특징은 경기가 아주 좋거나 아주 안 좋아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가 나오는 걸 우리가 블루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블루칩 기업으로 번 돈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시면 된다. 그런 원칙을 갖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왜 조카 보고 에코프로를 팔라고 했냐면요. 제 원칙 중에 하나인데 PBR이 10배가 이상 되면 저는 안 해요. PBR 10배 이상으로 가서 14배나 16배 정도 찍고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PBR 10배를 뚫을 때는 지켜보기는 한데 13배, 14배 이렇게 되면 팔아야 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2020년 말에 그 카카오의 BPS 북밸류를 보면 주당 1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21년도에 17만 원 갔잖아요. 그러면 PBR이 10배가 넘어선 거죠.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한테도
삼촌은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성장주를 저 위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는 네.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PBR 저 자산 대비해서 10배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비쌀 때는 사지 않는 어떤 원칙을 정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락 베팅은 일단 금물, 그리고 기다려라. 코어를 유지해라. 또 PBR 10배 이상인 주식을 좀 사려고 하실 때는 신중하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긴 시간에 걸쳐서 이 한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미국 주식 이야기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 운동 한창 벌어질 때 그 뒤를 이어서 서학개미다 해서 밤잠을 설치시면서 또 미국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계신데 미국 주식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네. 동학개미에서 서학개미 얘기하시니까 네. 21년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21년도에 하반기에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에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우리 시장은 지지부진해지는데 미국 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가를 뚫다 보니까 국장 안 돼. 미장으로 와. 이러면서 맞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S&P 500이 PER 24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이제 개별 기업들의 주식의 레벨을 보면 알잖아요. 제가 뭐 좋아했던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네, 살 게 없는데, 미국장은 무조건 그냥 올라가는 장이니까, 네. 아유, 그냥 국장 팔가지고 미장으로 와. 이런 얘기들이 하반기 내내 나왔었죠. 그걸 보면서도 되게 우려를 했고, 뭐, 20년 말에는 캐시우드의 환상을 얘기할 때 제가, 네. 캐시우드 포트폴리오 딱 보고, 저는 그냥 용감한 언니네. 네. 아니, 이런 주식을 이 가격에 마구마구 사고 있는, 참 용감한 언니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21년도에도 무조건 미국장은 계속 갑니다.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산 주식은 무조건 갑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70%씩 빠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 24배까지 갔던 게 PER 15배까지 빠졌다가 3,500까지 갔다가 지금 4,500 근처 왔는데 PER이 또 20배가 됐어요. 지난번 24배까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낮았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되게 높아요. 그러면 모든 자산은 금리와의 함수거든요. 부동산이든 뭐든 다 이 금리와 비교를 하면서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주식으로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워런 버핏이잖아요. 워런 버핏이 최근에는 2년물 국채를 산대요. 2년물 국채를 산다고. 워런 버핏이 애플 제일 많이 들고 있잖아요. 네. 애플을 사야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안전- 애플을 언제 샀냐면 작년에. 작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사니까 그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워런 버핏이 6주 만에 애플 주식을 다시 샀다. 그러면 왜 재작년에 우리가 모두 국장 가서 그냥 애플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막 이런 댓글들 달리면서 올라갈 때는 안 사셨잖아요. 그러게요. 오히려 팔았죠 좀. 근데 작년에 확 떨어지니까 거기서 다시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밸류에이션. 그렇다면 지금은 왜 워런 버핏이 단기간에 5%를 아무 위험 없이 주는 미국 국채가 애플 주식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워런 버핏의 얘기를 보면 애플 주식이 PR이 30배예요. 네. 예, 30배다 보니까 안 샀고 최근에 중국에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애플 주식이 어제 3.6% 빠졌어요. 그 중국의 공기업이나 공기업 성격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업무 중에 애플 휴대폰을 쓰지 마라. 아니 업무 중에도 우리 가끔씩 써야죠. 전화 써야 네. 되잖아요. 슬랙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네. 애플 사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애플 15 아이폰 15가 나오는데 15 나오기 딱 일주일 전에 그 얘기를 한 말은 사지 마라는 찬물 끼얹는 거예요. 찬물 끼우는 거죠. 그런 이유로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사실은 뭐 그 이유 상관없이 다시 주가는 회복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뉴스에 주가가 빠지냐면 비싼 영역이었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죠. 비싼 영역이니까 딱 빠지는데 워런 버핏이 안 사니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우리가 항상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은 금리 수준에서는 4,500 수준은 계속 부담스러운 지수대다. 그러면 금리는 언제 빠질 거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 채권에 투자한 분은 3년 내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채권에 투자해가지고는 손실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안전하고 그런 자산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네.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을 샀으면 2021년도에 금리가 쭉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4.4% 손실 났어요. 그리고 작년에 금리가 빵 치고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17.8% 손실 났어요. 2년 연속 손실이 났는데 지금 이 국채 금리가 4.3, 4.2 이러면서 올해도 손실이 나 있어요. 올해도. 그러면 1928년 이후로 미국의 거의 100년 역사에 채권이 3년 연속 손실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지금 손실이 나 있는 거는 그래도 연말 되면 그래도 플러스로 돌아서 끝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플러스로 돈다는 말은 뭐죠?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금리가 떨어져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10월 이후로 항상 미국의 주식 시장이 또 좋아요. 네, 10월 이후로 좋고 그 이유가 뭐가 될까? 11월 달에 금리 인상하지도 않을까라는 그 우려감이 10월, 11월로 지나면서 뭔가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오든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오든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번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때까지는 조금 참고 계시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면 좀 사시면 될 것 같고 일부에서 계절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의 계절성을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12개월 중에 제일 안 좋은 달이 9월 달이에요. 9월 달이 100년 역사 중에 네. 유일하게 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난 달이 9월이에요. 그리고 25년 평균을 내보면 9월 마이너스, 네. 2월 달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 달은 거의 다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번 9월 조정을 잘 이용해서 네. 조금 뭐 안 좋은 뉴스로 떨어질 때, 좀 쌀 때 사시면 될 것 같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홀수에 코스닥 좋고 짝수에 나쁘고 미국장 9월에 안 좋다고 하셨죠, 지금. 네. 이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누가 들으면 그게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긴 한데 왜 그럴까? 뭐 장난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네, 밝혀진 뭐 네. 없지만 근데 참 신기하네요. 우리나라 네. 시장도 9월이 제일 안 좋아요. 우리나라는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까 2월 안 좋고 9월 안 예, 좋다 예. 했잖아요. 9월 달에는 추석이 있어요. 그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주식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죠? 불확실성이죠. 맞아요. 내가 추석 연휴에 휴가가 있는 동안에 미국장에서 뭔 맞아요. 일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떡하나 해서 2017년도에도 강세장에 9월달 보면 네. 눌림목을 주고 그런 현상 때문에 명절 효과로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 경향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늘 박세익 대표님과 함께요. 여러 역사 공부도 한 것 같고 종목 공부도 한 것 같고 또 국경을 넘어서 미국까지도 가봤는데요. 결론은 겸손을 잃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박세익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다음에 저희 또 한번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